네, 안녕하십니까. 정국무장입니다. 오늘 저녁 먹으면서 증권업계에 계신 이제 선배님하고 식사를 한번 했는데, 잠깐 오셔가지고 식사를 한번 했습니다. 네, 요즘 공매도 얘기를 좀 나누었죠. 그러면서 이제 공매도 전산화 관련돼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도 이제 약간 상당히 전무? 이 정도 하고 계신 분이시라, 알고 있죠. 박수현 작가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절박한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특히 현업에서 이제 증권사에서 부사장, 전무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밥 먹을 때도 그 박수현 작가 어떻게 생각하시냐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을 길게 안 하더라고요. 대부분. 그냥 씩 웃고 그냥 잘 되겠지 이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할 거야 검사 출신이니까 전산화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 구독자께서 말씀하시는 상환기간이라든지 또는 담보 비율 이런 거는 그거는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고, 그냥 전산화 한번 하면 끝일 것 같은데? 이렇게 보통 답을 내리시더라고요. 오늘 만나신 분도 이제 담보 비율도 똑같이 하고 상환기간 똑같이, 이것도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 법인하고 개인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불법 공매도 못하게 하는 그냥 특효약은 그냥 전산화다. 다른 거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다. 근데 그 전산화를 윤석열 대통령은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다른 이권이 되게 많나 봐요. 말을 좀 아끼시더라고. 근데 이제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우리 박수현 작가 말씀 맞다나 뭔가 카르텔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전산화다. 이렇게 오늘 얘기하면서 맞물이 졌는데, 아무튼 그 느낌은 절박한 느낌으로 좀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약간 좀 온도의 시각차를 좀 느꼈습니다. 확실히 좀 개인 투자자들하고 증권사에서 이제 좀 임원자리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의 온도차가 확실히 있구나. 역시 그 현업에 있으신 분들은 또 그렇게 절박하게 생각 안 하시는구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특별히 생각나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사실은 두 나라인데, 하나는 이제 네덜란드라는 나라고, 하나는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덜란드는 왜 생각이 나느냐? 박수현 작가께서 이제 주식 설명하실 때 저도 방송에서 잠깐 들었는데, 이제 박수현 작가께서 주식의 기원은 이제 네덜란드, 1602년이죠. 예,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이제 만들어진 게 1602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보통 동인도 회사라 그러면 영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네덜란드가 먼저란 말이죠. 그건 저도 이제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제가 이제 금융을 말한다라는 책에서 이제 다루었고, 1602년에 만들어져서 이게 아마 한 1788년? 89년? 1799년 정도에 아마 저기가 될 겁니다. 없어질 거예요. 그게 없어지는 이유는 이제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이제 스페인의 합병이 되든지 아마 할 겁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프랑스의 합병이 되죠. 그래서 상당히 좀 이제 프랑스가 그때 이제 요즘 나오는 나폴레옹이 상당히 위세를 떨치고 있을 때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폴레옹이 훌륭한 나라가 또 네덜란드 같은 나라한테는 상당히 일본 같은 나라지. 서로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나라 그런 거고. 아무튼 미래의 먹거리,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나라잖아요, 네덜란드. 근데 한국이라는 나라하고 정말 비슷하구나, 유사하다. 정말 가진 거라고는 사람밖에 없는, 그리고 아이디어밖에 없는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어떤 미래 먹거리 하나 잘 발견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미래 먹거리라는 것이 이제 상선을 만들어서 건조해서 그 배를 타고 나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인도죠. 동남아시아라든지 인도 이런 쪽으로 지금 탐험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유럽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상품들을 실어 날라서 가지고 오는 거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이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이제 그 배를 만들 때 당신 얼마 냈어, 얼마 냈어. 이 돈을 이제 적어 놓은 게 이제 주식이라고 이제 박수현 작가께서 말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네덜란드는 그냥 그 정도로 알겠는데 뭐 대부분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미래 먹거리라는 생각을 딱 드니까 딱 떠오르는 나라가 이제 아르헨티나인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원래 옛날 아주 300년 전 얘기는 이제 네덜란드지만 이제 근래에 뭔가 이렇게 잘 나가다 폭망한 나라가 지금 사실은 그 아르헨티나가 대표적인 어떤 그 사례잖아요. 특히 뭐 우리나라 뭐 정당들이 서로 얘기할 때 뭐 포퓰리즘 하지 말아라. 그 포퓰리즘의 핵심이 이제 아르헨티나고 또 어떤 독재 정권이 뭐 소위 얘기해서 그 박해를 해서 뭐 거기 더러운 전쟁이라 그래가지고 뭐 5월 어머니회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5월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달이잖아요. 뭐 5.18 이것처럼 아르헨티나도 이제 5월 어머니회라 그래가지고 그 대학생들을 그냥 군부 독재들이 끌고 가가지고 애를 바닷물에 그냥 버려버리는 뭐 그런 실종자가 뭐 몇만에 달하는 뭐 이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아르헨티나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당들도 보수 정당은 보수 정당대로 써먹는 나라 그리고 또 야당은 그 소위 얘기해서 민주 쪽 정당은 진보 정당대로 또 써먹는 나라가 아르헨티나라는 말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르헨티나 생각이 딱 드니까 야 이거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사실 저도 이제 공부를 좀 예전에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많이 해봤는데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나라가 정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좀 앞에 서 있는 어떤 그런 국가의 정말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겠지만 네덜란드도 결국은 이제 대영적 특히 영국이라는 나라한테 막혀가지고 뭐 1700년도에는 좀 잘 나가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600년도에는 아주 잘 나가고 1700년 100년까지 좀 잘 나가다가 결국 이제 18세기 중엽을 해서 영국한테 이제 패권을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사실은 우리가 뭔가 먹거리를 잘 만들어서, 그러니까 2차 전지라든지 또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잘 우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조그만 나라에서 뭔가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부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어디 가서 뭐, 대한민국 여권이 뭐 넘버원이고, 뭐 어디 가서 뭐 웬만한 나라는 대한민국 여권으로 무비자라면서요. 그래서 뭐 세계 2등, 넘버원, 넘버2 막 이렇게 되는데 거의 1, 2등에 가는 여권 강도가 파워가 세계 1, 2등에 가는 것이 지금 한국 여권이랍니다. 그 이유가 결국은 뭐 우리나라가 뭐가 인구가 많고 이래서 그렇겠습니까? 결국은 그 삼성전자, 삼성전자 하나 잘 타고 나서 세계 넘버원 하는 패권을 반도체 패권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그 먹거리 하나 잘 우리가 발견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들은 물론 훌륭한데 뭐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다 훌륭한데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있었기 때문에 다 옆에 있는 어떤 그런 국가들도 그런 산업들도 좀 된다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반도체 다음을 이어갈 것은 뭐냐, 그리고 반도체 다음을 그리고 왜 잘 이어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끝없이 어떻게 보면 그 먹을 거를 찾지 못하면 결국은 어떤 꼴이 난다? 뭐 영국한테 패권을 뺏긴 네덜란드라든지 또는 어떻게 보면 정말 잘 나가다 세계 5대 부국 아르헨티나 뭐 1870년부터 뭐 19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아르헨티나가 세계 5대 부국이었고 그리고 뭐 2010년도까지 1910년도에 벌써 그 지하철 깔았던 나라가 아르헨티나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돈이 많았던 나라죠. 근데 그 나라가 그 목축이라든지 또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쇠고기가 얼마나 많아요. 땅도 넓고 옥수수나 이런 것들도 무진장이고 그래서 뭐 그 농산물이라든지 목축업 이런 것도 전 세계에 이제 수출해 가지고 그 정말 기업형으로 당시만 해도 다른 나라들은 다 그냥 자영농 정도의 규모로 했는데 아르헨티나는 최초로 전 세계에서 기업형으로 농산물을 재배하고 또는 축산물을 재배했던 나라가 아르헨티나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걸 같이 이제 이루었던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의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아르헨티나가 똑같이 농산물하고 축산물, 미국 카우보이 또는 아르헨티나 카우보이 있고, 미국 농산물 또는 아르헨티나 농산물 다 있었는데 땅도 미국이 좀 넓죠. 근데 뭐 한반도에 뭐 20배라 그러니까 정말 뭐 미국은 훨씬
미국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뭐 땅 넓이로 비하면 뭐 세계 탑5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인데 두 나라가 똑같이 이렇게 농산물하고 축산물로 이제 잘 나가다가 미국은 또 새로운 먹거리를 잘 개발해가지고 제조업으로 뛰어들어서 결국은 뭐 반도체든 뭐든 어떻게든 전 세계에서 제조업으로 앞서 나가는 국가가 됐고 아르헨티나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그냥 안주를 해가지고 폭망을 하는 이런 어떤 국가로 가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뭐 농산물이나 축산물로 이렇게 모든 걸 또 만 해가지고 제조업을 못했다 그것만 가지고 아르헨티나가 망한 줄 알았는데 제가 요즘에 사실 아르헨티나 연구를 좀 하다 보니까 아르헨티나가 망한 게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2차 전지 같은 거를 만약에 지금 잘 가져가면 성공하면은 또다시 어떻게 보면 G2 뭐 이런 걸로 정말 세계적인 넘버 탑 국가로 갈 수 있는데 만약에 그걸 우리가 2차 전지 같은 것들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냥 그걸 중국한테 뺏긴다든지 또는 뭐 반도체 패권도 예를 들면 대만한테 뺏긴다든지 그러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국가의 국력이에요. 예, 국가의 국력입니다. 그게 뭐 지금 우리가 막 너무 떵떵거리고 잘 될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지만 90년도에 그때 막 삼성이 만약에 누가 시켜줘서 반도체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알아서 반도체를 한 거거든요. 삼성이 어떻게 보면 잘 나가려고 기업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혁신을 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얻어 걸린 거야, 얻어 걸린 거. 한국이 얻어 걸려서 이렇게 지금 잘 되고 잘 사는 거지. 나라가 막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도적으로, 국가 주도적으로 해가 동인도 회사 같은 걸 만들어서 나라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나 영국 동인도 회사 같은 걸 만들어서 나라가 밀어줘가지고 TSMC 같은 걸 만든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는 오롯이 삼성이 잘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걸 지금 전 국민이 알아야 돼. 근데 전 국민들은 보통 보면 이건 그냥 국가나 관료가 같이 해서 했다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뭐 기업은 이유고, 국민은 뭐 어쩌고 해서 한데, 뭐 정치는 사류고, 뭐 행정은 매든지 막 꼴등이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자기가 속에서 그 얘기를 천불이라서 하는 얘기예요. 천불이. 그 얘기 나오고 나서 상당히 삼성이 무슨 뭐 조사받고 그랬다죠? 뭐 세무조사 받고 막 그랬다는데 그만큼 삼성이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국가 대한민국 관료들하고 대한민국 정치인들이라는 얘기지. 왜? 삼성 반도체 만드는 데 도와준 게 없는 거야. 삼성이 알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데, 한 번은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데, 두 번째 2차 전지까지도 그렇게 기업들이 알아서 다 해주길 바라지 않아야 된다고 한 게 바로 지난번 제가 영상입니다. 근데 제가 아르헨티나 골 나기 딱 직전에 또 하나 이제 아르헨티나 골 날 수 있는 또 하나가 뭐냐면, 아르헨티나도 보니까 2차 전지 같은 어떤 그런 형태, 말하자면 지금의 우리의 2차 전지 같이 그때 거대한 어떤 기업형 뭐 축산 기업이라든지 또는 뭐 농산물 기업 이런 것들을 만약에 만들었으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앞서 나갈 수 있는 기업인데 앞서 나갈 수 있는 국가였고 또 어떻게 보면 제조업 같은 걸 그때 축적된 자본을 가지고 제조업으로 뛰어들어서 뭐 국가가 딱 우리 먹고 살려면 제조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딱 뛰어들었으면 되는데 아무도 그냥 나띵이야.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하겠지 뭐 기업들이 알아서 하든지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정부 관료들이라든지 정치가들이 그냥 가만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의 먹거리라는 것을 별로 관심도 없고 그거를 그냥 알아서 지주들이 알아서 하겠거니 지주들도 보면 자기들의 배가 부르니까 굳이 뭐 이 넓은 평원에서 기업 만들어가지고 당시만 해도 20세기 초에는 이제 공산주의니 뭐 사회주의니 이런 게 많아서 노동조합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지주들이 어떻게 보면 그게 싫은 거야. 이걸 또 내가 이 자본을 가지고 회사 만들고 이러면 또 거기 노동조합들 만들어서 노동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나 그것도 귀찮다. 그냥 이대로가 좋아 하면서 어정쩡한 상태에서 그냥 이대로 그냥 먹고 살기를 바랐던 것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결국은 혁신을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근데 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에 거기에 딱 기름을 부은 게 뭐냐면 그 정도만 가지고는 안 무너져 내리는데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불법 카르텔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아르헨티나가 저렇게 지금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죠.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뭐 자고 일어나면 뭐 몇 배씩 오르고 몇백 배 막 이렇게 올라가고 뭐 화폐 가치가 뚝뚝뚝 떨어지고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오르고 막 집값이 엄청나게 뛰고 막 자산이 엄청나게 뛰고 막 이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벌써 10년째, 20년째 듣고 앉았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 그런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솔직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카르텔이라는 거는요. 자기들이 손들어서 모여서 카르텔이 형성된 게 아닙니다. 이 이권 카르텔이나 불법 카르텔이든 금융 카르텔이든 어떻게 보면 내가 그냥 여기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그냥 돈이 벌어지는 거를
정부든 뭐든 이런 어떤 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그거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놔두면 그냥 그게 알아서 자기들한테는 이권이 되는 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권이 되는 거. 대표적인 게 바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제일 좋은 건 자산가입니다. 예, 제일 나쁜 건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나 또는 누구죠? 연금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서 똑같은 연금이나 월급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은 정말 가장 안 좋은 독이고, 반대로 자산가들한테는 인플레이션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 집값이 그냥 집만 가지고 있으면 집이 10배, 20배 오르고, 공장 부지가 20배, 10배, 20배 오르고,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뭘 생산했는데 물건값이 계속 오르면 좋지 않겠어요?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좋은 거죠.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정부 관료가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이거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악이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상식에 의해서 이 인플레이션 잡아야 된다. 라고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걸 레일처럼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아나가는 작업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어떤 카르텔과의 어떤 관계를 끊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했다면은 인플레이션 잡히죠. 왜 안 잡히겠어요? 지금 미국처럼 금리를 계속 꾸준하게 올리고 저런 식의 노력을 하는 것처럼 연준이 어떤 금융 카르텔이라는 것도 물론 어느 정도의 존재를 하지만 너희들은 지금 상식적인 바퀴까지 넘어가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연준이 잡든 아니면 뭐 재무부 장관이 잡든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잡아나가면 결국은 선진국 같은 나라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 있는 미국 같은 나라들은 결국은 그걸 잡아나간단 말이죠. 근데 아르헨티나에서는 결국 그 카르텔과의 결합을 한 거예요. 그냥 그 금융 카르텔이 됐든 불법 카르텔이 됐든 이권 카르텔들이 그냥 파이터 뭐 인플레이션 나쁜 거지만 뭐 나 당장은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장은 좋죠. 서민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죽어나가자 빠지는데 자산가들은 좋은 거야. 공장이라도 갖고 있거나 또는 뭐 농장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 목축 막 넓은 뭐 소위 얘기해서 저 평야에 뭐 소를 엄청나게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소값도 오르고 쇠고기 값도 오르고 다 오를 거 아니에요. 빵값도 오르고 뭘 생산하는 사람들은 그냥 좋은 거야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그거를 묵시적으로 인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카르텔끼리. 근데 그걸 정부 관료들도 그냥 같이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왜? 같은 통속이니까.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아르헨티나라는 것이 그냥 하늘에 뚝 떨어져가지고 재앙을 맞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나 그렇게 아르헨티나처럼 될 수 있는 겁니다. 될 수 있어요. 근데 그의 핵심적인 그 과정이 뭐냐면 딱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지금 갖고 있는 부를 이용해서 더 큰 부를 얻거나 아니면 더 소위 얘기해서 새로운 부를 얻기 위해서 혁신을 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그걸 나아가려고 정부하고 기업이 연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거를 밀고 나가야 되는 노력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있는 그런 이권 카르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초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그냥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바로 우리 지금 박수현 작가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공매도, 불법 공매도를 그냥 예를 들면 지금 오늘도 같이 식사하셨던 선배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그 전선을 하면 딱 끝나는 일인데 안 하잖아. 왜? 하기 싫겠지. 증권사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않겠지. 그러니까 차일피일 미루겠지. 이게 바로 카르텔이에요. 이게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플레이션을 그냥 차일피일 미루는 거야. 왜? 오늘 내가 인플레이션을 미루고 내일 미루면 그만큼 어떻게 자산 가격이 올라가 버리고 이걸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는 타성이 붙어가지고 못 고치는 거야. 왜? 그 인플레이션 맛이 달콤하거든. 응? 자산가들한테는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물건값을 계속 올릴 수가 있잖아. 응? 현대자동차가 작년에는 예를 들면 막 1억이었는데 올해 2억에 팔 수 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실을 게 뭐가 있어요? 응? 좋죠? 본인들이 임금이 그만큼 저렴해지는데 물건값은 비싸게 팔고 임금은 그만큼 적게 내고 그러니까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물가가 좋아. 막 그렇게 하이퍼 인플레이션 되면 좋지. 사주기만 한다면. 근데 결국은 아르헨티나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나라 전체가 다 무너져 내려앉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카르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극단적인 형태로 갔을 때는 아르헨티나 같이 가는 경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라는 미래 먹거리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산업이 아니라는 거죠. 네덜란드 같이 정말 잘 나가던 나라도 결국은 영국한테 먹혀서 후순위를 밀리고 결국은 프랑스한테 점령당해가지고 식민지로 전락하는. 그러니까 100년 전까지만 해도 전 바다를 다 휩쓸고
포르투갈이든 뭐 이런 나라들 먼저 인도도 발견하고 그리고 호주도 먼저 발견한 게 네덜란드예요. 인도네시아도 네덜란드가 먼저 발견했고 네덜란드가 대부분 다 먼저 발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가보면 네덜란드에 대한 감정이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호주도 발견하고 인도네시아 발견하고 인도도 먼저 발견했는데 다 영국한테 뺏겼어요. 영국한테 뺏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도 언제 어느 국가 어느 나라에 뺏길지도 모릅니다. 반도체 삼성전자가 영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2차 전지도 지금 우리가 만약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SK온이 계속 잘 나가라는 법이 없어요. 뭔가 확고부동한 1등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밀려버린다는 것이 역사에 나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극단적으로 갔을 땐 결국은 아르헨티나 같은 꼴이 된다는 거죠. 폭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2차 전지 같이 미래 먹거리에 대한 준비도 안 하고 그리고